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후회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되어버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지네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아왔고 저에겐 이쁜 7살 딸이 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불만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편이라 표현을 잘 안 하고 제 편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어도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두 모자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딱 걸린 적이 있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시모는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냈어요. 바람은 남편이 핀 건데 왜 그걸 제 잘못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차가 호텔에서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급하게 따라붙었고 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보조석에서 다른 여자가 내리는 걸 봤었는데도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업무상 잠깐 들린 거라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남편이 나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모가 제 편을 들어줄 거란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의심부터 하지 말라고 되려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텔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행동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두 모자 때문에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한 답변이기도 했지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바람 피운 게 아니라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딸의 양육비를 요구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 자고 얘기했는데 어이없게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며 화를 내길래 결국 침착했던 감정이 터져버렸네요. 여태까지 먹고 살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위자료를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내 아들이 바람 키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호텔에서 나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업무상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잖아. 식당에서 밥 먹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보통 연인들이 밥만 먹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않잖아.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게 보통인데 밥만 먹고 갈라선 거면 이건 누가 봐도 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너 혼자 상상하고 결정해버리면 죄 없는 내 아들이 바람 피운 남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혼하려면 너 혼자 나가라. 내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잠깐 고민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들어주려고 간 것뿐이었어. 사람은 누구나 고민거리가 있잖아. 요즘 카페도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럽다 보니 조용한 곳에서 대화 좀 하길 원하길래 호텔에 들어간 것뿐이지.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을 못 믿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의 가장인 내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걸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 말 못할 일들도 있는 거잖아.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믿어.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 어느 누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남녀가 단둘이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바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린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거짓말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려 들어? 당장 이혼해. 내가 봤을 때 네가 그냥 나랑 별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걸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도 없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나는 예린이 아빠로서 항상 떳떳한 생활을 해왔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 어머니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 내가 힘든 건 눈에 안 보여?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정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시댁에서 두 모자와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냥 소송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상태라 남편과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짐을 챙긴 뒤 친정으로 향하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제 딸을 데려가지 못한다며 아이를 품에 안더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졌어요. 이혼을 해도 예린이는 못 데려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떠나.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고 예린이도 당신보단 내가 훨씬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어. 법적 싸움으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예린이는 당분간 우리 어머니 집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야. 일단 원인 제공은 네가 먼저 했잖아.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무슨 자격으로 내 아이를 당신이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나도 아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결정권이 있는 거지. 이혼 얘기는 네가 먼저 꺼냈잖아. 왜 나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뭐 편하게 살아왔는 줄 알아? 잘난 것 하나 없는 너랑 살면서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누가 바람 피우래? 네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정말 해명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여자 내 앞에 세워놔. 결백한다면서. 아무 일도 없이 업무 때문에 호텔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며. 그럼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속 시원하게 증명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는 못하겠니? 그 여자한테는 상처 주기 싫은가 봐.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놨으면서 그 여자는 감싸고 싶은 거야?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치더니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남편의 태도는 바람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걸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되셨고 이 문제로 많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부모님도 남편이 가정을 깨버릴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셨는지 아빠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건가? 둘 사이에 애도 있는데 자네는 가정을 지킬 책임을 느끼지 못한 거야? 제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렸겠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 저도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들었다고요. 집안의 가장이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돈만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이 너무 지치고 싫었다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저를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가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고 이런 반복되는 삶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일 안 해? 애 안 봐? 당신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지금까지 애 키우면서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 있어? 육아는 전부 내 일이고 집안일도 여자가 해야 된다면서 전부 내가 하고 너는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 너는 아침에 혼자 출근하면 그만이지. 나는 출근 전에 유치원에도 보내야 해서 매일이 전쟁이야.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퇴근하고 들어온 너한테 좋은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야? 저녁 식사 그거 한번 차려주는 게 귀찮아서 친구들과 술 약속 잡겠다고 나가버리면 집에 혼자 남겨진 나는 어떨지 생각은 해봤어? 돈을 엄청나게 주는 직장도 아니고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월급 받아오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대우를 받길 원하는 거야? 잘난 것 하나 없는 주제에 쓸데없는 핑계대려 하지 말고 위자료나 토해내고 내 앞에서 사라져. 네가 나한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빠, 저 쓰레기 같은 놈 면상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래서 너랑 나는 안 맞는다는 거야. 아주 혼자 잘났지? 너한테 곱게 위자료 줄 것 같아?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소송으로 몇 년이 걸리든 나는 너를 좋게 놔주지는 않을 거야. 지금 나랑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200억이나 되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의 여자야. 너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부모님께선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바탕 목소리 높여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와 제 딸이 불쌍하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빨리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난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가겠다던 그 인간들이 갑자기 합의 이혼을 얘기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랑 내 아들이 언젠가는 이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걸 보니 너희 둘이 정말 안 맞긴 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의 결혼 반대한다고 했었잖아. 잘 살겠다고 고집 부려서 결혼시켜줬는데 결국 이게 뭐냐? 이래서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말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합의 이혼해 주겠다면서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갈라서고 싶어요. 언제 해주실 거죠?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합의 이혼을 진행하지. 일단 내 아들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되니까 먼저 내가 얘기하는 조건부터 들어봐라. 너는 내 아들한테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요구할 거고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송으로 전환을 하겠지만 우리도 원하는 게 있잖니? 위자료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겠지만 양육비는 주지 못할 것 같다. 내 아들이 1인일을 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로 합의를 보자는 거야. 위자료는 줄 테니 아이는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다. 이것만 조율되면 합의 이혼 바로 해주마.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뭐라고요? 제 딸을 데려가겠다고요? 저랑 지금 말장난하려고 부른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랑 한 번 준 적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더는 들을 필요 없겠네. 그냥 소송 갈게요.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니?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거든. 그래도 우리 집안 핏줄인데 데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지금쯤 상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나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는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한 번도 사랑을 주지 않았던 제 딸을 데려가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피가 섞였다 해도 손녀딸을 낳았던 순간부터 정 한 번 안 주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아이를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상당히 신경에 거슬렸네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시모를 지켜보던 저는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시모의 뒤를 조심스럽게 뒤따랐는데 어디론가 한참을 달려가길래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들키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착한 곳은 처음 보는 장소였습니다. 좀 늦었다. 준비는 됐니? 예린아, 할미 말 잘 들어라. 여기가 어디냐면 앞으로 네가 살 곳이다. 너희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된다. 너희 엄마는 일이 바빠서 한동안 오지 못할 거야. 할미가 고집불통인 너희 엄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앞으로 너희 엄마는 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언니 오빠들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도 올라올 테니 그 전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 너는 이미 작별 인사 끝냈지? 네, 아까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햄버거까지 먹였어요. 예린아, 아빠 인생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를 여기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세계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 여기서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분들이 나타날 거야. 그분들 따라가면 돼. 아빠도 혹대고 새 출발해야지. 너한테 매달 양육비 주면 아빠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분명 싫어할 텐데. 그렇게 되면 200억 빌딩을 놓치게 되거든. 세상은 돈보다 중요한 건 없어.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거든. 지금 이런 말 너한테 해봤자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야. 너희 엄마는 앞으로 오지 않을 테니 할머니 말대로 여기 언니 오빠들과 잘 지내고 원장님 말씀도 잘 들어야 이쁨 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알 수 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고 시모가 왜 저를 불렀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퇴근 후 바로 유치원으로 향했어야 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하자고 불러서 유치원에 전화해 잠깐 늦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저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선 햄버거 하나 먹이고 보육원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자기 피가 섞인 딸을 보육원에 보내면서 혹대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을 꺼낸 남편의 모습을 보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아이가 혼자 두고 가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두 모자는 그 모습이 불쌍하지도 않는지 쫓아오지 말라며 대래 화를 내고 있었어요. 두 모자의 행동을 전부 촬영하다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두 모자에게 거침없이 달려가 사정없이 손을 마구 휘둘러 버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마디 꺼내려 하는 순간 더러운 입 다물라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의 주둥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신고 있던 힐을 벗어들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두 모자는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뒹굴었고 많이 놀란 제 딸은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저에게 찰싹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그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주차되어 있던 차로 급하게 달려가려 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제 앞을 가로막았고 그 차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내가 시킨 일 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서 돈을 원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평생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일은 똑바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 내가 입양할 거야. 친자로 입양할 거기 때문에 그 아이 저한테 넘기세요. 그쪽도 혹시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되는데? 얼마? 이게 정신 나갔나? 네가 뭔데 내 딸을 입양하겠다는 건데. 저 인간은 혹대고 새 출발하겠다고 내 딸을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쪽은 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엄마인 내가 여기 있는데 미쳤다고 너한테 입양을 보내겠냐? 그냥 저 인간이랑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아. 아이를 원하면 만들면 되잖아.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상간소송 진행할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이 아줌마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정말 잘해줄 수 있거든. 아줌마 돈 엄청 많다.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네 엄마는 돈이 많지 않아서 네가 가진 꿈을 이뤄주지 못해.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든 전부 다 해줄 테니까 아줌마랑 가자. 원래 너희 아빠가 보육원에 보내놓으면 아줌마가 데려갈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시킨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질지 몰랐네. 너 아줌마 기억하지? 저번에 아줌마랑 마주쳤잖아. 이게 진짜?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내 딸한테 당장 안 떨어져? 무슨 의도로 내 딸한테 접근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털끝 하나라도 손대기만 해봐.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 되겠네. 제 딸을 본 내연녀가 기함하며 자기랑 같이 가자고 갑자기 큰절을 하듯 넙죽 엎드리더니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와 두 모자는 내연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정신병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 당신 친딸 맞아? 100% 확신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딸이 100%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이 서류가 뭔지 알아? 유전자 검사 서류야.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아이가 당신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자, 확인해봐. 그리고 이건 나와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친자 99% 일치한다는 서류고. 어때? 지금 그쪽 옆에 있는 아이는 당신 딸이 아니라 내 딸이라는 거야. 서류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 저는 제 친딸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내연녀가 두 번째로 건넨 서류가 내연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머릿속이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저한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분명 제 아이를 배 아파 낳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서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털어놨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출산을 했었을 당시 시모가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는 이유로
썩 내키지 않았는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었는데 신생아실이 잠깐 비어있는 틈을 타 산모카드와 느슨한 발찌까지 싹 바꿔놓았던 거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남자아이인 것 같아 옮겨놓았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길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기회가 계속 오지 않아 신생아실 출입을 하지 못했던 시모는 결국 바꿔치기한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기울이다가 한 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식 얘기가 나왔는데 내연녀가 키우던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제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내연녀는 제 딸을 멀리에서 몰래 지켜본 거였어요. 그리고 내연녀는 점점 더 자기 딸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이유는 복숭아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생긴 것도 내연녀와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여러 가지로 자기 핏줄인 걸 떨쳐낼 수가 없었는지 몰래 제 딸을 만나 옷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 내연녀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충격적이게도 99%가 일치하게 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하필 내연녀의 아이와 바뀐 사실을 나중에 남편에게 전부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자 그제야 시모가 과거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걸 실토하면서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내연녀는 이 문제로 남편과 거의 매일 만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200억 빌딩주 집안의 재력을 이용한 남편은 금전적인 부분들을 원했고 내연녀도 아이를 돌려받으면 원하는 돈을 주겠다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렇게 둘이 철저하게 세운 계획에 저는 호텔에서 나온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바람 피우는 걸로 착각하게 된 거였고 두 모자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저 몰래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모가 내연녀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게 되자 내연녀가 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고 하니 마음이 급했던 두 모자는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육원으로 넘기려 했던 거였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경찰 조사로 다 밝혀지게 될 건데 돈이 급했던 두 모자는 섣부른 행동을 저지른 거였죠. 그래서 시모가 지금까지 살면서 손녀딸에게 사랑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게 이해가 됐지만 문제는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내연녀가 저녁에 아이를 태우고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아이가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태어나자마자 마취 상태로 한번 안아봤던 제 친딸은 시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지 못했고 사고로 생명까지 잃었는데 시모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아이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거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가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존재로 여겨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시모에게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말렸고 이 문제로 결국 시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키웠던 제 딸이 내연녀로 생각했던 친모에게 돌아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였어요. 시모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 제 아이는 이미 이 세상과 작별을 하게 돼서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친모인 그 여자는 제 품에서 자라왔던 아이를 데려가려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선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어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지내지만 친모와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7년의 시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제 딸은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세상 떠난 제 친딸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시모에게는 이번 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아도 모자란데 시모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어요. 제 친딸은 떠났는데 이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고작 2년이라는 게 너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는 이미 이혼을 했고 내연녀인 줄 알았던 치모와는 현재 조율하면서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제가 곁에 있어주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친모도 아이를 무조건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품에서 딱 한 번 안겨봤던 친딸에 대한 그리움을 그 여자가 건네준 사진들로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막막하기만 한 인생길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인 형님이 대학병원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출산을 했지만 제가 만삭 때 형님이 승진 기념으로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와 시모가 형님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모가 형님이 집에 있다는 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길래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모를 뒤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님 집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시모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며 설득을 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 시모에게 잘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더 멀리하고 계셨어요. 이런 생활들이 많이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단둘이 있었을 때 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었죠.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결혼까지 했으니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니? 나는 애초부터 네가 인사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내 아들이 하도 네가 아니면 다른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다. 내 아들 평생 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니?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내가 너를 좋게 볼 수도 없는 거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마음을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 큰 며느리 봐봐라.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집안도 좋아서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잖니? 그런데 너는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에서 겨우 200원짜리 월급 받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너 같은 게 어디가 좋다고 매달릴 정도로 따라다닌 건지
나는 내 아들을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얼굴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있겠니? 노력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다. 시모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시모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모는 시댁에 도착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세상 따뜻한 말투로 형님을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흐느끼는 목소리에 형님이 방 안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그런데 시댁에 막 들어온 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시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잡더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결국 저는 차갑게 대했던 시모 때문에 오열을 하고 말았죠. 동서가 노력하고 있는 거 가족들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동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머님이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애쓰려 하지 않아도 돼. 나도 처음에 동서처럼 똑같은 대우 받았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하셨던 거지. 나는 동서처럼 어머님한테 너무 잘해드리려 애쓰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도리만 하고 그 이상 다가가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더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급하게 가려다 보면 결국 체하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 신경 쓰지 마. 동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가까워지려 해봤자 피곤한 일만 더 생길 뿐이라고. 항상 무뚝뚝하게 있었던 형님이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는 방 안에서 둘이 뭐 하길래 문까지 잠그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저와 대화 좀 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죠. 그날 형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함께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시모는 저녁을 준비하게 주방으로 들어가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크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아주버님과 남편도 볼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고 제일 늦게 도착한 시부까지 오시고 나서야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식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버님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여기에 있는 음식들 거의 다 재수 씨가 만들었다면서요. 평소에도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나 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당신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게.
나도 보고 놀랐다니까.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 아유, 작은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애썼다. 내 입맛에도 아주 딱 맞는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만 나빠진다는 거 몰라? 아유, 다들 그만들 하고 식사들 해요. 내가 봤을 땐 음식들이 전부 간도 하나도 안 맞구만. 도대체 뭐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삐딱하게 나갈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칭찬해주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만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계속 이럴수록 저는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니? 다들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얘기해 준 것뿐이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시모는 밥맛이 떨어졌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아무도 시모를 신경 쓰지는 않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나가셨어요. 형님 내외와 남편도 방으로 들어간 시모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웠던 식사가 한 차례 끝이 나고 형님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형님이 시모에게 그만하시라며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시모는 제 머리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다들 너한테 좋은 말 해주고 편들어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내가 화가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으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까지 나를 무시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신 게 있으셔도 이건 아니죠. 당장 손 놓으세요.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남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가 저와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시모와 저를 떨어뜨려 놓았고 시모는 저에게 버릇이 없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어깨를 밀치면서 무서운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셨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남편은 그만 돌아가겠다며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짐을 챙긴 뒤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려 주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시모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죠.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연을 끊어내게 되니 제 마음도 완전히 다치게 되었고
평생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 몸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고 임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모 빼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찾아와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보면 궁금해진다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시모한테만 연락 한 통 없자 참다 못한 시모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시모를 보게 된 남편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직접 찾아오신 시모가 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와 형님 내외 가족만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게 저로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훨씬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날 한참 동안 문 앞에 계셨던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2번은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으시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몸은 괜찮고?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찾아왔다. 앞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질 텐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작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기억 속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서로 평생 등 돌리고 살 수는 없잖아. 글쎄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만족스러운데요.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임신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연락하지 않고 있던 1년의 시간 동안 엄마도 속편히 잘 살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다시 잘 지냈으면 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건 아니죠. 먼저 용서를 구하셔도 이 사람이 받았던 그때의 상처는 평생 가지고 가게 될 거라고요. 기억 속에 남아버린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시모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다리를 굽히려 하자 남편이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려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 엄마를 봤지만 아직까지도 속을 알 수 없다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심각한 얼굴로 많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저와 뱃속의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게 된 저도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투명 인간 취급할 정도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자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면서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엄마는 네가 좀 더 능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었어. 너희 형 봐봐라. 의사 아내 얻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 처음에 큰 며느리가 의사인데도 만족을 못해서 작은 며느리에게 더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너는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길 간절히 원했었는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며느리감이 아니라 얼마나 서운했겠니?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를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줬고 공무원까지 만들어줬는데 능력 좋은 여자가 아닌 작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었던 거고,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싫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바람에 머리채를 잡았던 것 같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동안 너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잘못을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이번이 기회일 것 같아 찾아오게 된 거다. 나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줄 기회를 줄 순 없겠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랑 다시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면 매일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시모의 말에 남편과 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미시는 시모의 변함없는 행동에 결국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저희는 다시 시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더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어요. 저도 받은 만큼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었죠. 시모와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었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삭 때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렸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타려던 찰나 전화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형님 집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리자는 말을 꺼내셨어요.
형님이 최근에 대학병원 과장으로 승진이 돼서 축하 모임이 있다는 걸 듣긴 했었는데 저희가 가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었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갈 거라며 저를 데리고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집에 도착을 하자 아주버님이 먼저 달려 나오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갈 건데 뭐하러 왔냐고 웃으면서 저와 시모를 반겨주셨죠.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형님 지인분들이 정원 마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만삭인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일손 좀 도우러 왔다면서 과장으로 승진한 거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시모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 보시더니 부족한 접시에 비어있는 음식들을 확인하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이 많은 걸 혼자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 큰아들 앞치마 두른 거 봤지?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들어맞았네. 너는 여기에서 내가 달라는 음식만 내어주면 된다. 식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접시에 음식들을 조금씩만 담아봐라. 아유,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빨리 좀 움직이라니까. 배도 별로 부르지 않았으면서 엄청 힘든 척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아까 산부인과에 나올 때부터 배뭉침이 있었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래 걸어서 그런지 배뭉침이 오래 가네요. 그게 운동 부족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배뭉침이 오래 가는 거지. 어차피 이번 주가 출산 예정일이잖아. 출산 운동한다 생각해. 시모는 형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만삭인 걸 잊으셨는지 1년 전에 저를 막대하셨던 행동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난감한 상황에서 배뭉침을 참아가며 시모의 지시에 따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내어 드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주버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고 왜 주방에 있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저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누워있을 수 있었던 저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잠시 뒤 시모가 저를 찾고 계셨는지 부르시길래 힘든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고 방에서 당장 튀어나오라면서 한가하게 누워있을 시간 없다고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꺼내 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식사가 끝이 났는지 아주버님이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고 형님은 손님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또다시 배뭉침이 오기 시작했고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릴 만큼 몸이 안 좋아지길래 시모에게 잠깐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손에 과도를 지어주시더니 서둘러 과일을 깎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과일을 깎고 있는 사이 시모가 먼저 준비된 후식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빈 접시들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셨죠. 제가 과일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본 아주버님은 왜 또 나왔냐면서 저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며 안색이 안 좋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를 걱정해 주셨죠. 저도 이미 서 있을 정도로 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사이 또다시 시모가 들어오셨고 제가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걸 보시곤 당장 나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시모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누워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데 누워있을 시간이 있냐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만삭인 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재차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오라며 시모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급하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가서 형님한테 다가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보니 형님은 만삭인 몸으로 왜 나왔냐며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괜히 또 들어갔다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듣게 될 것 같아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하자 형님은 나중에 아주버님 오면 그때 부탁하면 된다고 제가 들어가서 쉬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쟁반에 커피를 타서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걸어오시는 아주버님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커피가 올라가져 있는 쟁반을 건네받은 뒤 형님의 지인분들께 커피를 나눠 드렸어요. 형님 내외는 제가 불편했는지 들어가서 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들고 있던 쟁반을 다시 가져갔는데 그 순간 시모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얼굴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고 저한테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몸을 돌린 시모는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더니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냐면서 믹스커피를 내어줬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란 저는 얼얼해진 뺨을 어루만지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노려보냐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는데 재수 씨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왜 재수 씨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얘가 글쎄 저기에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믹스커피를 내어줬지 뭐냐? 지랑 같은 사람인 줄 아는지 며느리가 괘씸해서 한 대 지어 박았다. 몸에 좋은 후식이 얼마나 많은데 믹스커피가 웬 말이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보자 하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믹스커피를 내나?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어머니, 설마 지금 재수 씨 얼굴에 손을 올린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앞뒤 상황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작정 손부터 올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예요. 손님들이 원해서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라고요. 재수 씨는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부터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장 재수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는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왜 뺨을 맞아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몸이 힘든데도 어머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가 믹스커피를 타서 내어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무 놀라 버렸는지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수까지 터지게 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급하게 형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모는 뒤늦게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곤 손을 떨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제가 점점 고통스러워하자 형님은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도움을 요청한 뒤 제 몸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며 아주버님한테 물어보려는 순간 시모가 아주버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말리다가 두 분이 실랑이를 하며 시모를 뿌리친 아주버님 손이 시모의 뺨과 머리 쪽을 올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옆을 지켜주셨는데 제 얼굴에 시모가 올려친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멍이 들어버려 온 가족이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뒤늦게 병실을 찾아온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었고 온 가족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처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시모는 저에게 찾아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오열을 하셨지만 저는 시모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는 형님이 우선이었고 만삭이었던 저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말로는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했었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현재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난 상태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 금전적인 지원도 전부 끊어버렸죠.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마 평생 시모를 용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크게 받은 저는 두 번 다시 시모를 볼 생각도 손자를 보여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날 의사의 말에 따르면 배뭉침과 진통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양수가 먼저 터져서 진작에 병원에 다시 갔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었네요. 앞으로 무사히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지금도 예비 시댁이 그때 당시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예비 신랑과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많은 남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예비 시댁 식구들 또한 좋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그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아무리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경계하듯 쳐다본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에서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첫마디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진지하게 만나왔었는지 설명도 드리기 전에 단칼에 거부하신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정신을 부여잡고 왜 결혼을 반대하시려는 건지 이유를 여쭤보게 되었죠. 거실에 둘러앉은 예비 시댁 식구들은 무슨 말이 나올지 전부 다 시모의 입을 쳐다보았고 저를 바라보시며 꺼낸 첫마디는 제가 너무 어리다는 거였어요. 30대 중반이면 먹을 만큼 먹은 나이고 어떻게 보면 홍기까지 지난 나이인데 저를 왜 어리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20대 중반으로 잘못 알고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 30대 중반이라며 다시 말씀드리자 예비 시모는 알고 있다면서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저 말고도 결혼을 반대한 여자가 더 있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 아들이 워낙 인물이 좋아서 여자들이 많이 따르긴 하는데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며느리감이 나오지 않아 저 나이 먹을 때까지 결혼을 반대했었다. 내 아들을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형편없는 여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좋은 배우자감을 만들어주려고 선두 몇 번 봤었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들었거든. 아름씨도 내가 생각하는 그릇에는 많이 부족해 보여서 반대하는 것뿐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내 아들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좋은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 연애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아름씨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한 줄 알아? 대체적으로 40대 넘어가는 여자들의 집안이 재력이 좋거든. 일이 바빠서 연애 경험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해왔으니 돈이 집안에 차고 넘치겠지. 그리고 내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야 이해심이 넓고 뒤에서 챙겨주지. 연하는 바라는 것만 엄청 많아서 데리고 살다 보면 내 아들이 지쳐버릴 것 같거든. 그리고 강남에 산다고 했나? 요즘 개나 소나 전부 다 강남에 사는데 그 안에서도 제대로 된 급과 내 아들이 연결돼야지. 아름씨 집안 정도는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왔다 갔었다고. 원래 결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알지? 우리가 지금은 이런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도 한때 잘 나갔었단다. 그러니 가진 건 없어도 이미 눈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좋은 며느리를 들여와야 하거든. 돈 쪽으로만 너무 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혼도 또 하나의 사업 아니겠어?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아들의 결혼이 우리 가족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와 시모는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같은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제가 난처해하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줬지만 그걸로는 예비 시부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비 시댁에 더 있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급히 뒤따라오던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라오길래 좀 전의 상황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자기랑 나랑 같이 살 집 준비되어 있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도 힘든 마당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자기 하나 보고 결혼 생각까지 했던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일단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나는 당연히 우리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 말고도 다른 여자도 몇 명 데려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저런 식이었어? 당신 부모님 눈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헤어지면 더 능력 좋은 여자가 나타나기라도 한데 돈 많은 여자가 자기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집안의 가장이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자기랑 결혼을 결정했는지 알아? 그래도 3년간 만나오면서 사람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던 거라고. 그런데 자기 부모님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 어머님 뱃속에서 당신이 태어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기분으로는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우리 부모님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너무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좀 특이하신 성격이시긴 한데 그렇다고 나쁜 분들은 아니셔. 일단 오늘은 들어가고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우리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날 예비 시부모가 바라보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은 저에게 상처로 다가왔었고 그 사람과의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사람 하나 괜찮은 것 같아 부모님 마음에 차지 않아도 저를 믿고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집안은 저희 부모님과 너무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부모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옳은 판단인 것 같아 아예 마음을 접으려고 결정 지었는데 며칠 뒤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연락처를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저와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자 잠깐이면 될 것 같다면서 저녁에 한번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보나마나 헤어지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가니 예비 시모가 먼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이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자 예비 시모는 곧바로 본론부터 꺼내셨어요. 보다시피 우리 집안이 아름씨 집안보다 많이 부족한 거 알지? 우리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거든. 내 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이유도 부도가 나면서 생긴 빚을 갚아주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다.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자리에는 없었지만 너도 내 아들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거 알지? 걔도 지금 타지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빚 갚는 데 노력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을 테고 아름씨 부모님께서도 내 아들을 얼마나 안 좋게 보시겠어?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는 집안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시려는진 모르겠지만 완수 씨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리고 40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은 결혼 생각보단 앞으로 살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으려 하지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도 완수 씨 만나기 전에 나이가 적지 않았던 편이라 결혼 생각은 아예 접고 있었어요. 남자는 능력만 돼도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여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접은 상태라 더 이상의 관계는 만들어가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조만간 헤어지겠죠. 완수 씨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먼저 일어나 봐도 될까요? 제가 한가한 편은 아니라서요. 일이 많아서 약속이 잡혀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렇잖아도 아름 씨가 우리 집에 왔다 간 이후로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 그때 우리가 너무 말이 심했었지? 내 아들이 인물만 훤칠하지.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부모 눈만 높아서 내 아들의 인생을 계속 막는 것 같아. 이러다 나이만 먹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둘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데 아름 씨도 같은 생각이지? 예비 시모는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겠다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스러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하셨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 사과를 하시면서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왜 변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어요. 며칠 만에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니 많이 당황스럽네요. 사람의 마음이야. 원래 뒤돌아서면 바뀌고 그러잖아. 지금까지 내 아들이 만나왔던 여자들 중에 아름 씨가 제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서 허락해 주기로 결정하게 된 거지. 별거 없어. 거기에다가 우리 집안보다 잘 사는데 우리가 고를 형편도 아니고 내 아들이 앞으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온다는 포장도 없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름 씨 부모님께서 강남에서 웨딩홀 사업하신다며?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결혼식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이 워낙 말을 잘 안 해서 아름 씨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었거든.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만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때?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지? 다시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거든. 그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저희 집안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시면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훤히 보이는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는 더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그 사람에게도 미리 연락을 했었는지 예비 시모와의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했다면서 주말에 꼭 놀러 오라며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예비 시모가 단둘이 나눈 대화에 대해 궁금해 하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둘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허락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참 난감했었죠. 저를 보며 웃어주던 그 사람은 좋게 생각하자고 했지만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이미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닫혀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고 대화를 풀어 나갔었죠.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좋게 설득시키려 했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한다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제 선택이기 때문에 예비 시모가 주말에 초대하셨을 때 속마음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찾아가게 되었고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맛있는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던 예비 신우도 그날은 자리에 참석했고 모두들 저를 격하게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에 당황스럽기는 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모는 차린 건 많이 없다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앞으로 저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질문이라 바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강남에 50평 정도 되는 집이 이번에 비어졌다고 그곳으로 신혼집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강남에 50평? 둘이 사는데 그 정도면 작은 평수 아니니? 아이까지 가질 생각이면 50평보다는 7, 80평 정도는 되어야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알아봐 주는 건 힘드신가? 나중에 이사하는 것도 번거롭잖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넓은 집에서 살림 차리면 좋지. 강남에도 전원주택 많더구만. 이왕 알아보시는 거 좋은 곳으로 좀 알아봐 달라고 좀 해봐.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 되잖아. 이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신 집 계약서예요. 시내와 가까워서 위치도 나쁘지 않고 주상복합이라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벌써 집을 넘겨주신 거야? 생각보다 성격이 많이 급하시네. 50평은 너무 작은데. 그럼 우리 식사 끝나면 그 집 좀 구경해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둘이 앞으로 살아야 될 집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왕이면 좀 더 넓은 집이 좋긴 할 텐데 아쉽긴 하네. 내가 봤을 때도 적은 평수인 것 같아. 우리 가족 놀러 가면 방이 여유도 없을 텐데. 아파트라 답답하고 주변에 전원주택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다. 새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저희 엄마 말대로 다시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이 생기면 층간소음으로 세대 간 싸움까지 난다던데 스트레스 받아 살겠어요? 아파트가 그런 게 제일 힘들지. 내가 봤을 때도 무조건 전원주택이 딱이야. 공기 좋고 주변 시끄럽지도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니까. 그리고 놀러 가게 되면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불편하면 안 되잖아. 다 필요 없고 전원주택으로 알아봐 달라고 하면 좋겠다. 저희 부부가 살 집이면 50평도 충분한데 예비시댁 식구들은 전원주택으로 해야 된다고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넘게 계시다가 가신다는 건 신혼집에 눌러붙어 사시겠다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나와 저는 점점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었고 식사를 마친 뒤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집을 구경해 보시려고 서둘러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주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 식구들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부모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다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지? 어떻게 이런 집을 신혼집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니? 집안이 너무 노후가 됐잖아. 그리고 50평이 맞긴 한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좁아서 깜짝 놀랐다. 내 아들이 이런 손바닥만한데 살 수준은 아닌데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당장 전원주택으로 알아봐라. 새언니 집안 돈 많다면서요. 이 집은 그냥 처분하고 우리 엄마 말대로 전원주택으로 알아봐요. 아파트가 너무 노후돼서 사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강남에도 이런 형편없는 집이 있긴 하구나. 외곽 지역에 세워진 아파트들이 훨씬 잘 빠졌네. 오빠가 새언니한테 강하게 얘기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 이번 상견례 할 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마.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아름이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진 것도 없이 몸만 가는 건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둘이 사는데 50평이면 가분한 거라고요. 저희 둘이 살 거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부터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야? 우리 둘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다 같이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작다고 하신 거였어? 우리 집이 보다시피 너무 작잖아. 20평에서 한 가족이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화장실도 한 개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런데 네가 이번에 신혼집을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면 우리도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을 테고 앞으로 집안일 걱정 없이 내가 다 해줄 텐데 얼마나 편하겠어? 이 집에서 아이까지 낳고 생활하다 보면 50평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과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 이번 신혼여행 가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기로 했다. 방해 같은 거 일절하지 않고 없는 듯이 지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너희 집안 돈 많은데 이왕 여행 떠나는 거 우리도 같이 껴서 가면 얼마나 좋아? 둘이 떠나는 것보다 더 많은 추억 만들 수 있고 우리 관계도 훨씬 좋아지지 않겠니? 나는 이왕 떠나는 거 유럽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흔한 여행은 별로라서 어차피 돈 쓰고 갈 거면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엄마, 그런데 나도 곧 결혼해야 될 텐데 이 집 내가 신혼집 차려도 괜찮을 것 같지? 나 정도면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새언니, 이 집 나중에 제가 신혼집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오빠랑 새언니 결혼식 끝나면 저도 바로 할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처분하지 말고 저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뿐인 신우 선물 돈 크게 쏘면 좋잖아요. 아유, 그거 좋겠다. 예비 사돈어른께서 웨딩 사업 하시니까 너도 거기에서 결혼식 올리면 되겠네. 그리고 이 집에 살림 차리면 더는 바랄 것도 없겠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고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생각도 없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자 그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길래 거리를 두면서 즉시 집 계약서를 벅벅 찢어 그 사람의 얼굴에 던져 버렸어요. 저희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을 달라고요? 그리고 완수 씨랑 결혼을 하면 들어오시겠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신혼여행까지 따라오시겠다고요? 그냥 대놓고 결혼 반대한다고 하세요. 어느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좋다고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집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집이세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 집에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었고요. 완수 씨랑 새롭게 시작하는 거 좋은 출발이 될 수 있게 저에게 큰맘 먹고 주신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준이 아니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아줌마가 살고 계신 20평대 다세대 주택에선 어떻게 살고 있는 건데요? 그 작은 집에서 내 식구가 끼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할 처지예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사람 하나 좋아서 그거 믿고 결혼하려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장가가긴 글렀네요. 그럼 수준대로 그렇게 아끼시는 아드님
평생 20평 다세대에서 쭉 끼고 사세요. 어차피 시작도 안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우리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너희 집안 수준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일찍 깨우쳐줘서 고맙다. 잠깐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니? 그냥 우리는 생각을 얘기했던 것 뿐이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니? 농담이었다, 농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구나. 우리가 너무 입을 함부로 놀렸지? 미안하다. 너한테 피해줄 생각 조금도 없었어. 그냥 나는 너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지. 둘이 헤어지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니? 실수한 거 있으면 내가 사과하마. 아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혼할 마음 사라졌고, 이 집은 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신혼생활 하려고요. 예비 시모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생각 없이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좋게 풀자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팔을 뿌리쳐 버렸어요. 그렇게 모두를 내쫓아 버렸고 그 사람과도 인연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건 저와 결혼할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집안 사람들의 질이 좋지 않다면 그 결혼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으니 앞으로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 인간들이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설득을 시키려 하는데 그런 모습에 너무 질려버려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